안녕하십니까. 자, 이 무료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안 오신 분은 저 뒤에 보면 보충 자료가 있습니다. 요점 정리 보충 자료를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예, 그거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0페이지까지 봤고요. 오늘은 21페이지부터 마지막 몇 페이지입니까? 60페이지입니까? 6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저 뒤에 가시면 뒤에 보면 최근 기출 문제를 제가 수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친 서울시 문제까지 자, 문제와 해설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해설을 달지 않겠습니다. 해설지가 별도로 있으니까 자,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조선 후기 신문제의 변동. 자, 이 자체가 일단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신문제는 어떨 때 변동하죠? 여러분들의 신분은 여러분들의 신분은 언제 변동됩니까? 자, 자, 일단 소득이 늘면 신분이 변할까요? 자, 부가 축적되면 신분이 변합니까? 변하잖아요. 여관에서 자다가 호텔에서 자보세요. 신분이 변합니다. 동네 헬스장에 있다가 호텔 피트니스에 가면 신분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선 후기 신문제의 변동은 결국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부를 축적한 농민이나 상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신문제 일반에 대해서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조선전기입니다. 조선전기는 자, 이 조선전기는 몇 세기입니까 하면 보통 15세기 그리고 16세기까지 조선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는 법제도상으로 보면 양천제였습니다. 양천제. 그러니까 양천이란 말은 양인과 천민. 그래서 우리 양천이란 말은 양인과 천민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양인이 많습니까? 천민이 많습니까? 하면 양인이 많겠죠. 그렇죠? 우리가 천민하면 보통 로비를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16세기로 가면서 실제 제도는 자, 신분이 보세요. 세분화됩니까? 아니면 통합됩니까? 세분화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인 신분이 세분화되는 거 보이죠? 양반, 중인, 상민. 자, 양반, 중인, 상민으로 세분화됩니다. 그렇다면 양반의 지위를 가진 자 또는 양반의 신분을 누리는 자는 자신의 수가 늘어나는 걸 원치 않겠죠. 따라서 이 양반으로부터 떨어져 온 세력을 중인이라고 부르면서 차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반과 중인은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차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양반이 첩을 거느리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으면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돈 많으니까 이게 또 여러 여자를 건드리는 우리 그 박유천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자, 이게 부가 축적이 되면 그러면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양반도 이제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첩에서 난 아이들, 첩의 자식, 이게 뭐라 그러죠? 서얼. 그럼 이 서얼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서얼은 중인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그 말 이해됩니까? 양반은 자신의 수가 늘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서얼에 대한 차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인은 자, 이게 범위가 넓게 보면 서얼은 물론이고 기술관을 다 포함하는 개념, 지방의 향리 그리고 기술관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렇죠?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 우리 양인과 천민에서 양인이 세분화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중인 신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양반과 상민의 중간층인데 기술관, 향리, 그다음에 서리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양반집 자식은 서얼이죠. 그렇죠? 서얼. 그래서 나중에 서얼은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다른 말로 사회적 차별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언제 없어집니까 하면 연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서얼 호통이 됐던 연도 1851년 19세기. 자, 19세기가 결국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신분에 어떤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양반 중에서도 몰락한 양반 있죠. 이 몰락한 양반을 뭐라 그럽니까? 잔반. 그렇죠? 잔반. 우리가 반찬 찌끄레기 잔반 이거 아닙니다. 양반이 몰락하면 잔반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양반의 수가 늘어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반의 수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양반이 번식력이 좋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양반의 신분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속이나 공명첩을 통해서 양반의 신분을 삽니다. 그리고 양반의 신분을 사게 된 원인이 되는 계기가 되는 어떤 사건들을 떠올려보면 양난 이후, 그렇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걸 떠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양난 이후 신분제의 문란, 신분제의 변동이 일어난다. 그 신분을 삽니다. 그리고 다수 그러면 그 양반 신분이 많아지면 그 양반들끼리 서로 이제 뭐랄까 치열한 다툼이 있겠죠. 그를 통해서 대다수 양반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대다수 양반들의 몰락.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때 가졌던 대학생 신분도 그렇습니다. 대학생 수가 갑자기 많아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대학의 수가 과거의 대학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인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대학생 수가 많아집니다. 옆집 건너 전부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한 15%나 20%만 대학 가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저 때만 해도 한 반에서 한 20%만 대학을 갔거든요. 제가 좀 나이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요, 대학을 안 가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고등학교 나 정말 대학을 안 가고 싶다. 절대로 대학을 안 가려면 야자 다 빼먹어야 되고, 그리고 수능에서 수시 원서 절대로 들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다 대학생이 됩니다. 자, 그 말의 뜻은 대학생의 수가 증가합니다. 양반의 수가 증가한다. 양반의 뭐랄까요, 특권이 사라진다 또는 몰락한다. 몰락하는 양반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생 이꼬르 준백수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대학생인데 이 말은 정말 좀 우리가 딱한 어떤 계층으로,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취급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양반도 숫자가 많아지면서 몰락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설. 자, 그러면 설에 대해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의 이름을 떠올려둡니다. 누구였습니까? 영종조. 뭐 영조와 정조를 뭐 합한 개념이고, 특히 정조 때 설들을 어디에 임용합니까? 규장각 검서관, 그죠? 규장각 검서관에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자, 우리 설하고 구별되는 뭐 기술직 중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직 중인, 특히 뭐 역관 해볼까요? 역관은 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지요. 청의 문화가 결국 서양 문화입니다. 그렇죠? 서양에서 건너온 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노력한다. 대표적인 사람은 역관 오경석. 자, 지금 아마 오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오경석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관 오경석.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상민이 있고 노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선 후기, 여러분들이 양반의 수, 그다음에 뭐 일반 상민의 수 또는 노비의 수. 자, 이게 화살표 해보겠습니까? 자,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니,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렇죠. 양반은 수가 위, 그렇죠? 상민은 수가 아래, 노비도 아래, 그렇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노비가 상민이 돼서 상민의 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다시 양반이 되고자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양반의 수만 늘고 나머지 계층의 수는 줄어든다라는 것,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노비의 수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는 노비가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신분을 세탁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노비의 수가 줄어드는 계기, 노비 종모법도 있잖아. 그렇죠? 노비의 신분은 어머니가 노비일 때만 자식도 노비가 된다라는 노비 종모법. 자, 맨 밑에 줄 보입니까? 노비 종모법도 결국 노비의 수가 줄어드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일천즉천이었거든. 일천즉천에서 영조 때 노비 종모법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비 종모법은 노비의 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노비 해방 1801년이죠. 그렇죠? 공노비 해방도 노비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향촌 질서의 변화. 조선시대. 자, 우리 조선시대 향촌 질서와 관련해서 자,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유향소나 경제소. 이거는 전부 조선 초기 또는 조선 전기의 용어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유향소가 뭐고 경제소가 뭔지 그 뜻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향소 지방자치기구입니다.
여기 아마 좀 헷갈릴 겁니다. 조선은 중앙집권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지방자치입니까? 그러니까 중앙집권하고 지방자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유양소는 자 하는 일이 수령을 보좌합니다. 수령 보좌, 수령 지방관 이 말이에요. 지방관을 보좌하고 그리고 또 향리의 어떤 부정을 막으려고 합니다. 향리를 감찰합니다. 그리고 향촌사에서 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한다. 이게 뭐라고요? 유양소, 유양소. 이되죠? 그럼 유양소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죠? 지방사족, 지방사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지방사족, 지방사족이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소. 자, 경제소는 뭐냐면 이 유양소를 내버려 두면 이 유양소가 또 행포를 부리지 않을까요? 지방사족들이 행포를 부리니까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구가 경제소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선조 때 경제소가 없어집니다. 경제소 혁파. 그럼 경제소가 혁파되면 유양소의 힘은 세집니까? 약해집니까? 이것만 보면 경제소는 유양소를 통제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경제소가 없어지면 유양소의 권한은 좀 강화되는 면이 있겠죠. 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유양소가 향소 또는 향촌으로, 자, 향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양소 경제소 하면 조선 전기의 단어, 그러다가 17세기 이후 조선 중기 이후로 가면 경제소는 없어지고 유양소는 향소 또는 향청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유양소든 또 아니면 향소 또는 향청이든 지방사족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지방사족의 힘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사족들이 힘이 약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신향이 등장합니다. 분홍층이 등장해서 양반 행세를 해요. 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로또 됐어요. 그러면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을까요? 또 아니면 사업을 펼쳤는데 갑자기 잘 됩니다. 그러면 뭔가 자기가 신분이 상승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세력을 과시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겁니다. 그게 바로 신향입니다. 신향.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양반층은 이 세력이 위축됩니다. 위축돼서 이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잘 보세요. 거주지 중심으로 촌락 단위의 동약이 실시된다. 이 말은 지방사림, 지방사족들의 힘이 약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 이 양반들의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약해지니까 또 이 사람들은 또 반발하겠죠. 반발해서 족적 결합을 강화시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뭐 족보,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분홍층. 자, 이 분홍층이란 말은 말 그대로 부유한 농민 이런 말이에요. 자, 부유한 농민. 자, 이 부유한 농민들이 관권과 결탁을 합니다. 이 말은 지방 수령과 손을 잡고 그리고 지방 사족과 대항을 해요. 그럼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가뜩이나 지방 사족이 지금 힘이 약한데 수령과 새롭게 등장한 분홍층이 힘을 잡고 있으니까 힘을 합치니까 결국 뭐냐면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로 가면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또 지방 향리의 권한도 강화된다. 그럼 이 두 가지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지방 수령이나 향리의 권한이 강화된단 말은 그만큼 수탈도 심해진다는 뜻하고 같은 말입니다. 권한이 강하면 수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수령과 지방 향리의 권한이 강화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향해가 단순한 수령의 자문기구로 힘이 약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서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 자, 우리가 불교 수용은 보통 몇 세기라면 될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4세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4세기에 수용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고요. 자, 불교 수용이 가장 늦은 때가 어느 왕 때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죠, 그렇죠?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늦었어요, 그렇죠? 언제 받아들여집니까? 예. 자, 신라 어느 왕 때? 예, 대답 안 할 겁니까? 자, 물고문 같은 거 좀 해봐야 돼. 아니, 신라의 불교공인, 불교하면 비읍 아닙니까? 비읍, 불교, 병부 설치, 율령 반포, 율령은 법이거든, 법, 율령 반포, 예, 법흥왕. 자, 신라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되죠.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 아닙니까? 이차돈의 순교.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법흥왕은 불교 공인, 그 다음에 이제 뭐 병부 설치, 그 다음에 율령 반포 이런 걸 또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교 수용은 우리가 4세기라고 했지만 그럼 그 법흥왕 때는 몇 세기입니까? 6세기입니다. 그렇죠?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늦었다 이 말이에요. 늦었어요. 왜 늦습니까? 일단 토착 신앙이 강했고요. 지방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토착 신앙이 강한 데다가 귀족들이 반발을 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4세기, 하지만 신라까지 포함하면 6세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그럼 이 불교는 새로운 국가의 어떤 완성을 하는, 국가를 완성하는 어떤 이념적인 결합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왕권 강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다음 이제 그 밑에 자, 불교 사상가들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니까 자, 우리 승려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늦게 오신 분은요, 저기 요점 정리된 내용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저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요점 정리 23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3페이지 열어서 원효와 의상과 해초, 특히 원효와 의상을 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교됩니까? 자, 보세요. 원효. 자, 원효는 출신 성분이 육두품, 그리고 의상은 진골 귀족 출신. 자, 그리고 자, 원효와 관련해서 이제 책 이름 보세요. 대승기신론서와 금강산매경론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미타신앙, 일심사상과 아미타신앙. 거기에 비해서 의상은 화엄사상입니다. 그죠? 화엄종을 자, 이게 글자로 잘 나타냈죠. 잘 풀어쓴 화엄일승 법계도가 있다. 그죠? 그리고 관음신앙입니다. 그래서 원효는 아미타신앙, 그리고 의상은 관음신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신라 하대로 가면서 선종이 유행합니다. 선종. 자, 선종은요, 자, 실천 수행을 강조하고요, 참선을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호족과 육두품과 함께 신라 하대에 반신라 경향을 띠게 된다. 그렇죠? 선종, 육두품, 그리고 호족. 선종, 육두품, 호족 세력이 결합해서 고려를 개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고분과 건축물. 자, 이 오른쪽에 보니까 돌무지 덧널무덤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돌무지 덧널무덤은 어느 나라 무덤 양식입니까? 신라 초기죠. 그렇죠? 신라입니다. 돌무지 덧널무덤은 신라. 그리고 도굴이 어렵다. 그죠? 도굴의 어려움이 있고 벽화가 없다. 그 대표적인 돌무지 덧널무덤 하면 여러분이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천마총. 그죠? 천마총이 그러하다. 자, 오른쪽 보고 이거 천마총이네 이런 느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다시 와서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고분 양식을 보세요. 자, 고구려나 백제나 초기의 고분 양식은 비슷하지요.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 무덤. 자, 고구려 백제는 자, 초기 양식은 비슷하다. 돌무지 무덤.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발전해서 굴식 돌방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은 굴식 돌방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이 웅진 시기에 특별한 무덤이 있어요. 벽돌 무덤인데 중국 양나라 남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국 남조 양나라 영향을 받아서 무령왕릉이 대표적인 벽돌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무령왕릉 못 가봤죠? 우리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전라도 쪽으로 보통 수학여행 같은 거 안 가잖아요. 전라도 가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저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에 낚시하러 갔었거든요. 낚시하러 갔다가 아니 주유소에서 기름을 안 팔아요. 왜냐하면 경상도차라고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기름이 있어야 집에 올 거 아닙니까? 기름을 안 팝니다. 뭐 제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다니까요. 경상도차네 이러니까 아저씨 기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니한테 못 팔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저한테 말한 게 아니고 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했는데 그런 뉘앙스예요. 경상도 차는 안 팝니다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제가 앞으로 전라도는 그 촬영 300 이남으로는 갈 곳이 못 되는구나 이런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근데 뒤집어 말하면 아마 전라도에 계신 분이 경상도에 와서 또 본의 아닌 차별을 받기도 하죠.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 군대에서 그런 거 해봤습니까? 해봤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군대에서 쫄병이 전라도에 오잖아. 그럼 반쯤 죽여놓는다고요. 그죠? 오류 만져주고 쓰다듬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편견이 이게 어떤 감정을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백제 운영 시대 벽돌무덤의 대표적인 양식 무령왕릉. 자,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신라입니다. 자, 신라 쭉 보니까 돌무지 덧늘 무덤에서 굴식 돌막 무덤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 자, 통일신라는 자, 화장의 풍습이 유행합니다. 그리고 또 뭐 김유신묘. 자, 우리 둘레둘을 두르고 12진상의 조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해. 자, 발해하면 공주 두 명 있죠?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 그러면 자, 정혜공주묘는 고구려 양식을 본받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죠? 고구려 양식. 그래서 모주림 천장구조와 고구려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정효공주묘는요, 당나라 영향 받았습니까? 당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벽돌무덤이죠. 그러면 정효공주묘는 모주림 천장구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게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모주림 천장구조는 정혜공주묘만 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문제가 최근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나왔습니다. 나왔고 복수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모주림 천장구조는 정혜공주묘, 정효공주묘 공통.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책에서는 정혜공주묘만 모주림 천장구조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이의제기가 들어갔고요. 복수정답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물 볼까요? 자, 고대 건축물 고구려 안압궁이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안압궁. 그리고 아마 여기 통일신라 시대 석굴암과 불국사 다 가봤죠? 안압지 가봤습니까? 자, 예, 사진으로 봤습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이제 고려시대. 자, 우리 고려시대 주심포 양식에서 다포 양식으로 변하는데 주심포 양식의 목조 건축물 요거 한번 봐두세요.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자, 세 가지 공통점 기억합니다. 주심포 양식이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자, 조선시대는 조선 초기의 건축은요, 전부 궁궐, 성곽, 학교, 이런 거겠죠. 왜냐하면 새로 나라를 건국했으니까 이런 건물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세기. 자, 16세기는 사림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사림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서원 건축이 유행을 합니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지방 세력들이 이제 돈을 내서 자,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수원하성,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수원하성은 단행 문제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수원하성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살인의 추억. 죄송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자, 화성 하면 떠오르는 거 정조, 그 다음에 정약용, 그 다음에 수원성, 거중기, 배다리 다 기억나죠? 자, 수원성 안 가봤습니까? 수원성 저는 가봤는데요. 차를 잘못 타가지고 수원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김에 수원성이나 돌아보자 해서 수원성을 제가 돌아봤는데 아주 아담하게 잘 지어져 있어요. 뭐 그다지 뭐 이렇게 높이가 아주 높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 수원하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복궁. 자, 경복궁은 누가 중건했습니까? 자, 흥선대원군. 뭐 잘 알고 있죠, 그죠? 흥선대원군. 이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양반과 우리 일반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그 최익현의 상소에 의해서 결국 물러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탑과 불상 보겠습니다. 탑. 자, 우리 고대 탑을 보니까 백제 신라, 통일 신라 있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떤 유물을 보고 또는 유적을 보고 이게 어느 시대다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황사 모전석탑 어느 시대입니까? 신라시대 이렇게 오르죠. 자, 분황사 모전석탑 신라시대. 자, 분황사탑 우리 미륵사지석탑은 백제입니다. 그죠? 백제. 자, 그다음에 고려시대입니다. 자, 고려시대에서 자, 우리 경천사 10층 석탑 보니까 원나라 영향받았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자, 이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경천사 탑을 모방했다. 영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상. 자, 우리 삼국시대.
자, 고구려의 그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신라시대 보니까 베리석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금동 미륵 방가 사유상이 있죠. 자,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은 신라시대 겁니까? 아닙니다. 삼국 공통입니다. 미륵 방가상은 삼국 공통인데 신라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가상은 평양에서도 출토했고 그리고 또 백제 지역에서도 출토가 되었다. 그러니까 혹시 미륵 방가상을 요를 신라시대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신라에서 많이 출토될 뿐 삼국 공통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통일신라의 뭐 석굴암 보이죠? 넘어갑니다. 자, 우리 고려시대. 자, 고려시대 아까 부석사. 자, 부석사에 있는 건물 이름 뭐였죠? 무량수전. 그죠? 무량수전. 또 부석사에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자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 초기의 불상은요. 대형 철불이 유행한다. 자, 한번 쭉 외우시고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6번. 자, 고려시대 불교입니다. 자, 고려시대 불교와 관련해서는 자, 일단 11세기. 자, 11세기 의천의 천태종 요거 보셔야 됩니다. 자, 고려시대 의천의 천태종입니다. 자, 우리 의천이 자, 누굽니까? 문종의 넷째 아들 왕족입니다. 그렇죠? 의천이 왕족입니다. 귀족 불교를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무신집권기. 자, 무신집권기에는 무신 정권이 누구를 지원합니까? 교종 세력을 지원합니까? 선종 세력을 지원합니까? 선종입니다. 선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선종 일파인 자, 진울. 자, 진울이 무신 정권의 지원을 받죠. 그리고 수선사 결사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조계종을 창시한다. 자, 진울의 조계종. 자, 이거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자, 의천. 자, 이름에서 천이라고 돼 있네. 천태종. 의천은 천태종입니다. 자, 그다음에 진울. 자, 진울은 조계종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이게 자기 이름에서 조계종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계종 진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해심이 있는데 해심 뭐냐면 진울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진울의 제자 해심. 그리고 이 해심은 승려가 되기 전에 과거 준비를 했었습니다. 과거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한다. 자, 유불일치란 말은 유교나 불교나 결국 근본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유불일치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천태종과 조계종의 비교. 이게 결국 의천과 진울의 비교입니다. 의천과 진울의 비교. 자,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 진울의 결사 운동이 이게 수선사 결사 아닙니까? 그렇죠? 수선사 결사. 자, 이 백년결사. 이 백년결사를 주장했던 사람이 요세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세. 또 요거를요, 두음법칙에 의해서 요세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렇죠? 요세의 백년사 결사 또는 백년결사.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의천, 진울, 해심, 요세.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의천과 진울 이 사람의 주장 내용. 자, 주장 내용 한번 볼까요? 26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자,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의천과 진울의 자, 우리 주장 내용. 의천은 교관겸수. 교와 관을 함께 닦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교관겸수. 근데 진울은 정해상수, 도노점수. 자, 이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와서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자, 역사서, 삼국시대 역사서는 일단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지만 이름은 기억해야 됩니다. 고구려 영양왕 때 신집. 그 다음에 백제 근초왕 때 서기. 신라 진흥왕 때 국사. 그러면 이것들, 이때의 공통점 뭐냐면 뭔가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할 때 또는 뭔가 국가의 어떤 중흥기일 때 그때 국사책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입니다. 자, 고려시대에 실록이 있었습니까? 고려시대에 조선왕조실록이 있었나요? 뭔 소리입니까? 고려시대에 실록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있었습니다. 단 전해지지 않는다. 7대 실록이 있었습니다. 전해지지는 않지만 실록이 있었다는 것. 조선시대만 실록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고려 중기. 자, 고려 어느 왕 때입니까? 인종 때.
김부식의 삼국사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역사서는 오면 삼국사기가 안 오면 실제로 낼 만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삼국사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지, 우리가 보는 이 역사의 관점도 거의 다 삼국사기의 관점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삼국사기가 없었다면 우리 역사 공부량은 제가 볼 때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국유사를 텍스트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승려들의 일화가 많은 불교적 색채가 강한 것을 우리 역사서로 볼 수 없으니까 결국 삼국사기를 정통적인 사서로 보고 이에 입각해서 우리 역사책이 편찬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자, 신라 개성의식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고, 나쁜 말로 하면 이 사대주의적 색채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나치게 중국의 이제 뭐랍니까, 이게 동화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삼국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신직공기입니다. 자, 민족의 자주의식을 나타내는 독자적인 사설이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해동고승전, 누굽니까? 각훈의 해동고승전, 그리고 이규보의 동명왕편, 그리고 이승휴의 제왕운기. 자, 이 중에서 당군 이야기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당군 이야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는 당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고려 후기입니다. 자, 고려 후기. 자, 성리학적인 유교 사관이 반영된 이재현의 사략. 자, 근데 이 사략은 역사서 전체가 남겨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장만 남아있거든요. 일부만 남겨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별해 봅니다. 자, 우리 조선 전기는 자, 15세기하고 16세기가 구별됩니다. 15세기 보세요. 고려사 전료, 동국 동감. 16세기는 동국 사략.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로 와서 자, 우리 실증적인 연구 방법, 실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학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서가 안정복의 동사 강목입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 그 다음에 이극익의 연려실 기술, 그리고 유득공의 발해고. 자, 발해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성리학입니다. 자, 성리학은 자, 고려 말 또는 고려 후기 원나라로부터 전례가 되죠. 그 다음에 성리학이 정착되는 것. 자, 우리 성리학의 정착되면서 관학파와, 자, 우리 관학파란 말 대신 어떤 말로 쓸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훈구파가 되죠. 그죠? 관학파가 발전해서 훈구파가 됩니다. 그리고 사학파가 발전해서 살인파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관학파, 훈구파, 같은 이름, 그리고 사학파, 살인파 같은 이름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조선 초기 권력은 누가 잡습니까? 그치? 관학파, 훈구파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면 살인파는 어디 가죠? 지방으로 낙향을 합니다. 지방으로 낙향한다. 그러니까 살인파들은 성리학의 어떤 교리에 아주 집착을 해요. 그런데 대의명분에 집착한다 이 말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관학파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패도 정치도 인정합니다. 패도 정치란 말은 힘에 의한 통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패도 정치도 인정하고, 그리고 성리학은 물론이고 다른 사상이나 관념에 대해서 아주 관대합니다. 그래서 기술학을 중요시합니다. 관학파는 기술학을 중요시킨다. 그래서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던 배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성리학의 융성에서 선구자 봅시다. 자, 서경덕은 기를 강조했고 이현적은 리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황과 이. 자, 이황은요, 자,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는 자,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말은 이황에 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 개혁적 성격이 이가 강합니다. 자, 이게 그러면 우리 성리학의 역사에서 이황, 이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가 더 중요하다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왜냐하면 이황은 1,000원짜리, 이는 5,000원짜리. 그러니까 5,000원짜리가 더 강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이제 학파 형성 보세요. 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데, 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된 배경, 뭐지요? 이조전랑. 그렇죠.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다투었다. 자, 그 다음에 동인, 서경덕, 이황, 조직학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가 돼요.
자, 이건 나중에 염리 수업 시간에 열심히 정리하시겠습니다. 그 서인은 이와 성운학파로 구성되어 있고 인조 반정 이후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자, 인조 반정 이후 서인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점차 이 성리학이 절대화됩니다. 절대화 또는 교조화. 성리학이 절대화, 교조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리학 학설을 비판하게 되면 성리학을 어지럽히는 적, 사문난적, 성리학 유학을 어지럽히는 적, 사문난적이라고 불리면서 배척당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윤휴와 박세당.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성리학 논쟁의 지속에서 자, 노론과 소론 간의 대립이 있고요. 그럼 누가 권력을 잡습니까? 일단 노론이 잡습니다. 남인과 노론 간의 이기론 논쟁, 그리고 노론 내부에서 호락 논쟁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심성과 관련해서 호락 논쟁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으로 등장한 것 중에서 실학도 있고 양명학도 있거든요. 그 중에 실학입니다. 자, 실학. 자, 실학은 조선 후기 성리학의 절대화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실학의 발달은 청해 고증학이나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학이란 단어는 언제 등장합니까? 조선 후기에 실학이란 말이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1934년. 1934년 우리가 조선학 운동, 우리 일제하에서 조선학 운동을 펼치면서 이 조선 후기에 이 학자들에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정약용에 져서 300여 권을 문집으로 엮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 정인보, 안재홍, 자, 이런 분들이 정약용 서거 99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업을 펼쳐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일련의 개혁적인 사상이나 학문을 실학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실학이라는 이름이 지금 쓰이는 겁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자기가 실학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나중 사람, 후세 사람들이 실학자라고 붙였다 이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실학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 자, 중농학파와 중상학파가 있습니다. 자, 이 중농학파와 중상학파가 있는데, 저 중농학파 볼까요? 자, 유경원이 있고요. 그 이익이 있고 정약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 토지제도 개혁을 통한 자영농 육성,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중상학파는 요는 상공업을 진흥시켜서 부를 축적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발달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그래서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이제 국학. 자, 국학 보니까, 자, 이익. 자, 이익은 아까 대표적인 중농학파였죠? 자, 이익은 자신의 호를 따서 제자들을 많이 기르고 학파를 이룹니다. 성호학파라고 합니다. 이익은 성호학파를 이룬다. 그리고 이익의 제자가 안정복입니다. 안정복. 그리고 이런 안정복은 동사강목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경익의 연려실일술, 그리고 한치훈의 해동역사. 자, 우리 한치훈의 해동역사는 중국, 일본, 청나라나 일본 서적 500여 종을 참고해요. 여러 나라 책을,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여러 서적을 참고해서 보다 객관적인 역사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종희의 동사. 자, 이종희의 동사는 고구려사를 연구하고요. 유덕공의 발해고는 이런 그대로 발해를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리학에서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0페이지입니다. 자, 문화와 예술의 새 경향입니다. 자, 조선 후기로 오면서 서민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서민 문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탈놀이, 탈춤, 그다음에 또 뭐 광대놀이 뭐 이런 거 있죠? 자, 쭉 읽어봅니다. 뭐 판소리도 있네요. 그리고 이 판소리를 정리한 사람이 신재효입니다. 신재효. 그다음에 문학과 예술에서 한글 소설이 등장해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하면 홍길동전이죠, 그렇죠? 홍길동전. 그리고 사설, 시조, 한문 소설, 그리고 자, 시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시 동우에 중인이나 서민들이 모여서 시를 짓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림으로 치면 이제 진경산수와 정선의 진경산수와 우리나라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렸죠. 그다음에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가가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또 작자를 알 수 없는
민화 있어요. 민화. 자, 민화의 소재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호랑이하고 까치. 그렇죠? 호랑이와 까치를 소재로 민화가 그려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예와 관련해서 청아백자가 유행을 합니다. 자, 우리 청아백자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모릅니까? 그 순수백자, 그냥 백자. 그죠? 청아백자 전에는 그냥 백자입니다. 조선 초기에 유행했던 뭐랄까 공예품 하면 그냥 백자, 그냥 이조백자 이런 말 들어봤죠? 이조백자 또는 뭐 달 항아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하얀색 항아리입니다. 달 항아리. 그냥 이조백자 아니면 백자, 청아백자 전 단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1페이지 흥선대원군. 자, 이 흥선대원군부터 이제 우리가 근현대사가 시작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